가족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자녀가 미성년 자녀인데 미성년 자녀가 참여 가능하냐?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그럼 가족법인과 일반 법인을 비교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부랴부랴 영상을 준비했는데, 가족법인 설립 절차와 일반 법인의 설립 절차가 다른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르게 느끼는 거는 아마 절차상의 차이는 아니고요. 고려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어요. 그리고 가족법인은 특수한 법인인지 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어려운가 보다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톡 까놓고 표현하지만 설립 절차는 동일합니다. 단지 설립할 때 고려할 요소가 다른 거지 설립 절차는 동일하다. 그래서 사실 뭐 설립 비용이나 이런 것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받아요. 뭐 저희가 받는 것 떠나서 뭐 시장에서 더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청자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요. 사실 가족법인이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게 가족법인일 뿐이지 설립 절차는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의 유형을 결정하셔야 돼요. 보통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주식회사가 좋으냐 유한회사가 좋으냐,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원의 숫자와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게 뭐 유한 책임이냐 무한 책임이냐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장단점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상호도 있어야 되고 소재지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세팅을 갖고 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란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하겠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대부분 대행을 하면 법무사가 만들어주는데, 보통은 표준 정관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가감이 돼서 정관을 구성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시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 등기란 걸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도 주민번호가 있듯이 법인도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뭐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통장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는데, 이거는 모든 일반 법인과 동일합니다. 이 절차는 동일한 거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자, 가족법인 설립할 때는 또 다른 고려 요소가 있다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뭐 수많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법인에 가족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자녀가 미성년 자녀인데 미성년 자녀가 참여 가능하냐? 그리고 가능합니다. 참여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 질문 하는데요. 참여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고민되는 게 참여가 안 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도 좀 있고, 근데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미성년자인데 주식 부자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몇 프로를 가졌다. 뭐 이런 금수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가능합니다. 자녀를 금수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재원이 있다면 가능하고, 미성년자에 고민하는 게 이제 뭐 의결권이랑 지분율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저는 세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분율을 얼마 줄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높다 그러면 증여세를 많이 내서 주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던가, 아니면 지분을 증여하는 건데 자본금이 높으면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냥 투자하고 이런 정도의 가족법인이다 그러면 사실 자본금이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미성년자여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100% 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조절하시는 거죠. 일단은 뭐 자본금은 결국에는 주주가 조달을 해야 되고, 미성년 자녀는 뭐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증여받은 돈으로 해야 되니까 증여세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본금은 뭐 투자나 이런 쪽은 뭐 작아도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어떤 자금 조달 혹은 외부 기관의 어떤 신용평가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때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좀 내더라도 자녀의 지분을 좀 어느 정도 생성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방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런 법인들이 가족법인이 뭐 제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통업을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투자법인, 즉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는 투자법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본점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뭐 이자 배당 소득이다 이런 것만 있다면 본점에 크게 구애받진 않는데,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다,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돈을 벌면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에 들어있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에 있는 물건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커요.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좀 들어갈 여지가 있다 그러면 과밀 아닌 곳에 본점을 설립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본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부동산 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뭐 딴 데 옮겨놓을 필요는 없고 투자하다가 그때 살 때 옮겨도 되는 거고, 또 하나는 5년이 지나면 또 되는 게 있어요.
과밀에 5년 이상 5년 이상. 소재한 법인이면 네. 장기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그럼 수도권에서 설립을 하고 5년을 운영한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되죠. 그렇죠. 결국엔 뭐 지금 당장 부동산에 대해서 뜻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네. 취득 시점 예상대가 언제냐에 따라서 본점의 소재지 위치를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법인을 처음 만들 때는 창업의 개념이 같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세금 감면이 크다는데 그렇죠. 자, 세금 감면되는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업 감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본인이 업종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단순 투자법인이다, 뭐 부동산 임대법인이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정말 사업을 한다. 내가 뭐 통신 판매업, 인터넷 상거래 가장 쉽게 그리고 뭐 유튜버도 되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럼 창업 감면은 굉장히 혜택이 크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점 소재지를 좀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대표자가 누가 될 건지 그리고 대표자의 지분율을 얼마를 할 건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흔히 청년이 창업을 하면 창업 감면이 막 예전에는 100%까지 돼가지고 네, 세금 없이도 운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운영을 하면서 아들을 갖다가 대표자로 세우는 거죠. 네. 그리고 아들의 지분을 뭐 10% 이렇게 20% 해서 최대 주주를 맞추니 많이 이런 거 갖고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인 운영과 그렇죠. 소유에 대한 부분이 창업자에게 있어야지 혜택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고 네. 본인의 이 사업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게 감면이 대상이 된다면 사실 부모와 자식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 누가 대표자가 될래 하면은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유리하게 선택해야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묘미를 좀 활용하셔라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사례는 이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이런 법인의 형태가 다양한데 네. 이걸 고를 때 특수한 경우가 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주주로 참여하는 자녀가 혹은 뭐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립해야 좀 용이할까? 이런 질문하는데 이건 사실 저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 일과는 무관하긴 합니다. 세금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될 수 있고요. 무조건 될 수 있는 거고 단지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서류가 좀 더 필요한 게 있겠죠.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 뭐 해외 영사관에서 뭘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법무사님 요청을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비거주자 가능하고 공무원은 좀 다른 게 있긴 한데 공무원 법상 제가 알기로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발기인이 안 되는 형태를 취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본인이 빠지고 설립한 다음에 주식을 뭐 증여를 받던가 아니면 주식회사가 아예 아닌 걸로 들어가던가 이런 부분에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일단 뭐 가능하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게 관심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뭐 모집 설립, 발기 설립 이런 네. 설립의 형태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로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이나 해외 거주자가 참여가 처음에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설립 형태가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특별한 서류가 필요치는 않거든요. 근데 유한회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이런 특수성도 같이 고려해서 설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가족법인 어렵지 않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많을 뿐입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닌가?